일본 최대 항공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테랑 승무원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1년 만에 15명이 넘게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알고 보니 전부 한국행이었습니다. 연봉이 높아서? 아니에요. 복지가 좋아서?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들이 일본을 떠난 진짜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예상치 못한 것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일본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국이 꿈의 직장이 됐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까지 있었다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유미 32살의 프리랜서 항공 전문 기자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10살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고 대학 졸업 후 항공 잡지사에서 5년을 일하다 독립했죠. 지금은 아시아 항공 산업의 변화를 추적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취재였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 이른 아침 6시.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대형 항공사 카운터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붐비지 않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승무원 부족으로 인한 결항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대기업 항공사에서 인력 부족이라니요. 15년 넘게 항공업계를 취재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태풍이나 기체 결함은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더 이상한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익숙하게 대처하고 있었죠. 어떤 직원은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또 시작이라고. 기자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뭔가 큰 흐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취재 일정을 바꿔 그 자리에서 취소된 승객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중년 남성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이 항공사 승무원이었는데 6개월 전에 한국 항공사로 이직했다고요. 요즘 그런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으로요? 처음엔 의아했어요. 일본 승무원들이 굳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흘 뒤 항공사 내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홍보팀 선배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한국 항공사로 옮기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경력 5년 이상 된 베테랑 승무원만 벌써 15명이 넘었다고요. 그것도 지난 1년 사이에요. 15명이라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한두 명이 개인 사정으로 옮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테랑 승무원 15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한국인지 물었습니다. 선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연봉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요. 옮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사람 대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사람 대하는 게 다르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선배는 한 가지 더 알려줬습니다. 최근 한국 항공사들이 일본 승무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고요. 단순히 인력 충원이 아니라 일본어 서비스 강화와 노선 확대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력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하지만 조건만으로 사람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해외로 나간다는 건 엄청난 결심이에요.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항공사로 이직한 일본 승무원들의 SNS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대부분 익명이었지만 몇몇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계정이 눈에 띄었어요. 프로필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 일본 항공사 승무원, 현재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요. 31살 도쿄 출신이라고 했어요. 게시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출근길 풍경, 회사에서 받은 교육,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글 사이사이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게시물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에서는 5년을 일해도 변하는 게 없었다고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다르다고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취재의 방향이 잡혔어요. 이건 단순한 이직 트렌드가 아니에요. 일본 항공산업, 어쩌면 일본 사회 전체의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 현상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토리나.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단 한국에서 직접 만나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취재가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본 승무원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 그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답 속에는 단순한 직업 이동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펼쳐졌어요. 리나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리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눈빛.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인사를 나누고 공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리나는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더니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기사로 쓰실 거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일본에 가족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왜 한국으로 오셨나요? 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일을 5년 해도 변화가 없었다고요. 매일 똑같은 업무, 똑같은 평가, 똑같은 자리. 처음엔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3년쯤 지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답답했는지 물었어요. 리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항공사는 연공 서열이 철저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선배보다 먼저 승진할 수 없대요. 심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가요? 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한국을 생각한 건 아니었다고요. 싱가포르나 홍콩도 고려했대요. 하지만 한국 항공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물었어요. 채용 조건에 경력에 따른 직급 인정이 명시되어 있었다고요. 일본에서 5년 일한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준다고 했대요. 게다가 입사 후 2년 안에 부사무장 심사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건이었다고 리나는 말했어요. 거기서는 10년을 일해도 부사무장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연봉이나 승진만으로 해외 이주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리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일본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 3년 전쯤 기내에서 승객 컴플레인이 있었대요. 리나 잘못이 아니었어요. 승객이 무리한 요구를 했고 리나는 매뉴얼대로 정중하게 거절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승객이 회사에 항해 메일을 보냈대요. 회사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리나에게 심할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선배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상사는 그냥 사과하라고만 했대요. 그때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구나 싶었다고 리나는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일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출구를 찾고 있었대요. 그러다 한국 항공사 채용 공고를 본 거죠. 면접은 어땠는지 물었어요. 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과 완전히 달랐다고요.
일본 항공사 면접은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끝났대요. 왜 지원했느냐, 장점이 뭐냐 그런 것들이요. 대답도 정해진 틀에 맞춰야 했고요. 한국 항공사 면접은 달랐다고 했어요. 면접관이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봤대요. 일본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였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국에 와서 뭘 하고 싶은지. 대화하는 느낌이었다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대요. 면접관이 물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혼자 일하는 게 외롭지 않겠느냐고요. 리나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대요. 외로울 거라고 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다고요.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진짜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대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외국인 승무원을 손님처럼 대하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팀원으로 대한다고요. 힘들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라고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리나는 했어요. 형식적인 환영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대요. 합격 통보를 받고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리나는 웃었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다고요. 일본에 두고 가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가족, 친구들, 익숙한 거리, 좋아하던 카페.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생각하는 일상이요. 부모님 반응은 어땠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굳이 한국이냐고, 일본에도 좋은 회사 많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대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다고요. 리나는 어머니의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오히려 떠날 수 있는 힘이 됐다고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물었어요. 8달 됐다고 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왜 후회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리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일본에서는 5년 동안 제자리였는데 한국에서는 8달 만에 벌써 많은 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업무 방식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요. 그 말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한국 항공사의 시스템은 어떤지. 리나는 흔쾌히 다음 만남을 약속해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리나가 말했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리나와의 두 번째 만남은 사흘 뒤였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사는 동네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리나는 김치찌개를 추천하더니 능숙하게 주문했어요. 한국 생활에 꽤 적응한 모습이었죠. 오늘은 회사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디지털 시스템이었다고요. 일본 항공사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가 많았대요. 스케줄표도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교육 자료도 책으로 배부하고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붙이는 식이었대요. 중요한 공지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항공사는 완전히 달랐다고요. 모든 게 태블릿 하나로 해결된대요. 스케줄 확인, 교육 영상 시청, 비행 전 브리핑 자료까지 전부 앱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고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리나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편했다고요. 일본에서는 정보를 찾으려면 여기저기 물어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온대요. 시간이 엄청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교육 방식도 다르다고요. 일본에서는 교육이 있으면 무조건 출근해야 했대요. 쉬는 날이어도 회사에 가서 교육받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기본이래요. 집에서 태블릿으로 듣고 테스트도 온라인으로 보고요. 필수 실습만 회사에서 한대요. 그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승무원한테는 엄청 큰 차이라고 리나는 강조했어요. 비행 스케줄이 불규칙하잖아요. 쉬는 날 교육받으러 출근하면 제대로 쉴 수가 없대요. 한국에서는 쉬는 날은 진짜 쉬는 날이라고요. 근무 시간 관리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리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행이 끝나도 바로 퇴근할 수 없었대요. 선배들이 남아있으면 후배도 남아야 하는 분위기였고요.
딱히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앉아 있어야 했다고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대요.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비행 끝나면 팀 전체가 10분 안에 해산한대요. 선배든 후배든 상관없이요. 처음엔 그게 너무 낯설었다고 리나는 했어요. 먼저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동료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대요. 당연히 가야지 왜 남아있냐고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 시간을 존중한다는 걸요.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승무원에게 안전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안전교육은 정말 체계적이라고요. 일본에서도 물론 안전교육을 받았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대요. 매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테스트도 외우면 통과하는 수준이었다고요. 한국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많다고 했어요. 실제 상황처럼 훈련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던져준대요. 처음엔 긴장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도움이 됐다고요. 실제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대응도 다르다고 리나는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일단 혼났대요. 왜 그랬느냐, 뭘 생각한 거냐, 그런 식으로요. 문제 해결보다 책임 추궁이 먼저였다고요. 그래서 실수를 숨기게 된대요. 혼나기 싫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수를 보고하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같이 분석한대요. 시스템 문제인지 교육 부족인지 아니면 개인 컨디션 문제인지.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운대요. 개인을 탓하기보다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숨기지 않게 됐다고 리나는 말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고하게 됐다고요. 그게 결국 전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복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리나는 주거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일본 기숙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일본에서는 4명이 한 방을 썼대요. 개인 공간이 거의 없었고요. 선배랑 같은 방이면 눈치 보느라 쉬지도 못했다고요. 한국 기숙사는 혼자 쓰는 원룸이래요. 작지만 깔끔하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대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는 게 좋다고요. 주변 환경도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공원도 가깝고 편의점도 많고 밤에 돌아다녀도 불안하지 않대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본도 치안이 좋은 나라 아닌가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본도 물론 안전하지만 여자 혼자 밤에 다니면 불안한 곳이 있대요. 특히 역 근처나 유흥가요. 한국도 비슷한 곳은 있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는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 가도 전혀 무섭지 않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리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다고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일단 경계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길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도와주기도 한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그런 경험이 많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사회 전체의 분위기,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였죠. 인터뷰를 마치고 리나와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본 승무원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연봉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존중받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리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실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요. 회사 조건이나 복지 때문만은 아니었대요. 어떤 일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리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항공사와 한국 항공사가 공동운항을 시작했대요. 특정 노선에서 양쪽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었죠. 리나는 그 첫 번째 비행에 투입됐다고요. 처음엔 긴장됐다고 했어요. 한국 승무원들과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어도 문제였고 업무 방식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일본 쪽 선배들은 한국 승무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의가 없다, 너무 직접적이다,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그날 한국 측 객실 안전 담당자로 온 사람이 윤재였대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고요.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대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고요.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보니 달랐다고 합니다. 윤재는 업무에서 굉장히 차분했대요. 비행 전 브리핑을 할 때도 명확하게 핵심만 전달했고요. 승객 응대도 정확했대요.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고요. 리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승객한테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하죠. 그게 서비스라고 배웠으니까요. 윤재는 달랐대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승객들이 더 수긍하는 것 같았대요. 명확하니까요. 비행 중에 작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승객이 기내식에 불만을 표시했대요. 주문한 것과 다르다며 화를 냈고요. 리나가 사과하며 대응하려는데 윤재가 먼저 나섰대요. 윤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공동운항이라 기내식이 두 종류로 제공되는데 예약 시스템 오류로 일부 승객에게 혼선이 있었다고요. 회사 측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바로 대체 식사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대요. 승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요. 윤재가 추가로 말했대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그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다고 리나는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죠.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예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윤재의 말에는 당당함이 있었대요.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른. 그게 신선했다고요. 비행이 끝나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리를 마친 후 리나는 환승 게이트로 이동해야 했대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그런데 공항이 너무 복잡했다고요. 처음 오는 터미널이라 길을 헤맸대요. 캐리어를 끌고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다가왔대요. 윤재였다고 합니다. 윤재는 아무 말 없이 리나의 캐리어를 들어올렸대요. 그리고 말했다고요. 제일 늦은 환승객들이 있다고 먼저 가시자고요. 리나는 당황했대요. 갑자기 왜 도와주는 건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윤재도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괜찮다고 혼자 찾아갈 수 있다고 했대요. 그런데 윤재는 이미 걷기 시작했다고요. 리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대요. 게이트까지 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윤재가 몇 마디 했대요. 처음 오는 공항은 헷갈리기 마련이라고요. 자기도 처음 도쿄 갔을 때 한참 헤맸다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다고 리나는 했어요. 자기만 못나서 헤맨 게 아니라는 느낌이요. 게이트에 도착하자 윤재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가볍게 인사했대요. 오늘 수고했다고 다음에 또 같이 비행하면 좋겠다고요. 리나는 고맙다고 했대요. 윤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다고요. 특별한 대화도 연락처 교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다고 리나는 말했어요. 왜 도와줬을까? 자기한테 특별히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동료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 사람이고 그날 처음 만났고 앞으로 다시 볼 일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리나는 그 행동을 곱씹었대요. 명령형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한 말투였다고요. 먼저 가시자고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돕는 방식이었다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대요. 도움을 주더라도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친절이거나요. 윤재의 행동은 달랐대요. 진짜로 그냥 도와준 거였다고요. 그날 이후로 리나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업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잡는 선택에 대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버틸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건지. 윤재라는 사람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건 아니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날의 경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건 맞다고 했어요. 한국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바꿔놨대요. 2년이 지난 지금 리나는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윤재를 다시 만났느냐고요. 리나는 미소만 지었어요. 대답 대신 다음에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리나의 한국 생활이 궁금해졌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그녀의 일상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 리나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게 일과라고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나는 일본에 있을 때는 아침 운동 같은 건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서 집에 오면 바로 쓰러졌대요. 주말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그냥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고요. 한국에 와서 달라졌다고 했어요.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끝나니까 체력 관리가 가능해졌대요. 비행 다음 날 아침에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다고요. 공원을 한 바퀴 돈 후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리나는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점원이 일본어로 인사하자 리나가 놀랐습니다. 이 동네는 일본인이 많이 사나 봐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기숙사가 근처라서 일본인 승무원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동네 상점들도 일본어를 조금씩 한다고요. 외국에서 살면서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리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많이 외로웠다고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주말이면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길었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줬대요. 한국인 승무원들이 밥 먹자고 연락하고 맛집 추천해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겠다고 했다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엔 그게 고마웠대요. 특히 한 명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유진이라는 동기였대요. 리나보다 2살 어린 한국인 승무원이요. 유진은 리나가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걸 보고 매일 메시지를 보내줬대요. 오늘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런 간단한 문장으로요. 리나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면 틀린 부분을 친절하게 고쳐줬다고요. 한 달쯤 그렇게 하니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됐대요. 유진 덕분이라고 리나는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리나의 오피스텔로 갔어요. 직접 보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소파, 미니 부엌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죠. 리나는 일본 기숙사와 비교했어요. 일본에서는 4인실이었다고요. 2층 침대 2개가 놓인 좁은 방에서 4명이 살았대요.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뿐이었고 그마저도 커튼으로만 가려져 있었다고요. 선배랑 같은 방이면 최악이었대요. 선배가 자기 전까지 불을 끌 수 없고 선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갈 수도 없고요. 쉬는 날에도 눈치 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리나는 말했어요. 혼자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늦게까지 책 읽어도 되고 아침에 늦잠 자도 누가 뭐라 안 하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대요. 오후에는 리나와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마트. 리나는 한국 마트가 좋다고 했어요. 물건이 다양하고 가격도 일본보다 저렴하대요. 특히 과일이 싸서 자주 산다고요. 일본에서는 사과 하나에 300엔 넘게 줬는데 여기서는 비슷한 가격에 3개를 살 수 있대요. 다음은 미용실. 리나는 한 달에 한 번 여기 온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해서 편하대요. 처음 왔을 때 머리 스타일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서로 익숙해져서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다고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리나는 쉬는 날이면 여기 온다고 했어요. 자전거 타거나 그냥 앉아서 책 읽거나요. 도쿄에도 공원이 있지만 이렇게 넓고 여유로운 곳은 드물다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리나가 말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도시가 숨막히는 느낌이었대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빽빽하고 어디를 가도 복잡하고요. 여기는 다르대요. 도시인데도 숨 쉴 공간이 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리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밤에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다고요.
일본에서는 밤 10시 넘으면 웬만하면 안 나갔대요. 특히 역 근처나 골목길은 피했다고요. 한국도 조심해야 할 곳은 있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대요. 저녁에 혼자 편의점 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가게들도 늦게까지 열어 있고 거리가 밝으니까요. 저녁 무렵 리나와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도시의 리듬이 다르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숨 쉬는 속도, 마음의 여유.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였죠. 리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리듬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한 이직 트렌드 기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 리나는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재를 다시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리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때였대요. 그날 도쿄행 비행이 있었는데 탑승 명단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고요. 객실 안전 담당자 박윤재. 2년 전 공동운항 때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리나는 긴장됐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윤재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대요. 한국에 와서 몇 번 회사에서 마주칠까 기대도 했고요. 하지만 부서가 다르고 스케줄도 다르니까 쉽게 만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비행에 배정되다니. 리나는 운명 같다고 느꼈대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윤재를 봤다고 합니다. 윤재도 리나를 알아봤대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고요. 기억하시네요. 리나가 말하자 윤재가 대답했대요. 당연하죠. 첫 공동운항 때 같이 했잖아요. 그 말에 리나는 기뻤다고 해요. 기억해준다는 것만으로도요. 비행은 순조로웠대요. 윤재는 2년 전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정확하게 일했다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리나가 이제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것뿐이었죠. 비행 중에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승객들이 잠든 야간 비행 시간이었고요. 윤재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요? 리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대요. 적응하는 중이라고. 아직 한국어가 어렵다고요. 윤재는 웃으며 말했대요. 당연한 거라고. 자기도 일본어 배울 때 3년 걸렸다고요. 일본어요? 리나가 놀라서 물었대요. 윤재는 대학 때 일본어를 전공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노선을 주로 담당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2년 전에도 일본어가 유창했대요. 리나는 그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신경 쓰지 못했다고요. 비행이 끝나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승무원들은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대요. 저녁 무렵 윤재가 리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녁 먹었냐고요? 아직이라고 하자 윤재가 제안했대요. 공항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다고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리나는 고민 없이 좋다고 했대요. 솔직히 심장이 뛰었다고요. 작은 일식집이었대요. 윤재는 이 동네에 올 때마다 온다고 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대요. 따뜻한 우동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윤재는 리나에게 왜 한국에 왔는지 물었대요. 리나는 솔직하게 말했다고요. 일본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대요.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요. 해외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요. 특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요. 리나는 그 말에 조금 눈시울이 붉어졌대요. 한국에 와서 누군가한테 용기 있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대단하다거나 힘들겠다거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용기 있다는 건 다른 느낌이었대요. 윤재는 덧붙였다고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요.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요. 그 말이 리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굳이 묻지 않았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는 조용했다고요.
윤재가 문득 말했대요. 도쿄는 몇 번 와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너무 많고 다들 바빠 보인다고요. 리나는 웃으며 대답했대요. 맞다고 자기도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가끔 숨이 막혔다고요. 윤재가 고개를 돌려 리나를 봤대요.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어떠냐고요? 숨 쉴만 하냐고요? 리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대요. 아직 모르겠다고 하지만 도쿄보다는 편한 것 같다고요. 윤재는 다행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고요. 힘들 때 버티지만 말라고요. 도움 요청하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고 리나는 했어요. 일본에서는 버티는 게 미덕이거든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혼자 해결하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배웠대요. 그런데 윤재는 정반대로 말한 거죠. 호텔 앞에서 헤어졌대요. 윤재는 내일 보자고 가볍게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고요. 리나는 방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고요. 이게 뭔지 몰랐대요. 그냥 동료한테 저녁 얻어먹은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지요. 며칠 뒤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저녁이 계속 생각났대요. 윤재의 말투, 표정, 건넨 위로의 말들. 특별한 게 없었는데 특별하게 느껴졌다고요. 리나는 자신에게 물었대요. 이게 그냥 고마운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요. 아직 답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대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기분을 준 사람이 윤재라는 것도요. 리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모른다고요. 나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 취재가 단순한 직업 이동 기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야기였어요. 취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리나와의 마지막 공식 인터뷰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늦가을 오후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리나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건넸어요. 고맙다고 하자 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들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일본 승무원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라고요. 진짜 이유는 더 깊은 데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죠? 리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라고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명의 부품 같은 기분이었대요. 대체 가능한 존재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불만 있어도 참고 개성을 드러내면 튀는 사람 취급받고요.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회사도 완벽하지 않대요. 힘든 점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있대요. 의견을 말하면 들어주고 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실수해도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런 환경에서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리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인터뷰한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리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요? 네. 결국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좋은 시스템, 좋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자기한테는 윤재가 그랬대요. 공동운항 때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준 그 행동, 그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만난 동료들도요. 유진처럼 먼저 다가와준 사람, 일본어 서툴러도 천천히 기다려주는 선배들, 힘들 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쌓이면서 여기가 내 자리라는 느낌이 생겼대요. 리나는 덧붙였어요.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 중 상당수가 안전, 안정,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취재하면서 만난 다른 일본인 승무원들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한 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본에서는 혼자서 버텼는데 한국에서는 같이 버틴다고요. 그 차이가 크다고요. 또 다른 사람은 말했죠.
일본 회사는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한국 회사는 투자 대상으로 본다고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성장 기회도 주고요. 물론 모든 한국 회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리나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도 나쁜 회사 많고 힘든 직장인들 많다고요. 하지만 최소한 자기가 경험한 항공업계에서는 한국이 더 나았다고요. 취재 전체를 돌아보며 질문했어요. 후회 없으세요? 리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일본에 두고 온 것들이 그립지 않냐고 물었어요. 물론 그립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요. 익숙한 거리, 좋아하던 음식, 일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대요. 하지만 그립다고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라고요. 그리움은 거기 있는 거고 자기 삶은 여기 있는 거라고요. 멋진 말이네요. 리나는 웃었어요. 멋있게 들리려고 한 말은 아니라고요. 그냥 솔직한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리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단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요. 아직 배울 게 많고 성장할 여지도 많으니까요. 내년에 부사무장 심사가 있는데 도전해 볼 생각이래요. 그리고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지금은 일상 대화는 되는데 업무 용어나 복잡한 표현은 아직 어렵대요. 통역 없이 혼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요. 개인적인 건요? 리나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겠다고요. 윤재 이야기냐고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리나도 알고 있다는 듯이 웃었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섰어요. 리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사 기대할게요. 좋은 글 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리나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유미 씨도 언젠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움직이면 뭔가는 바뀐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마치 예언처럼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로 뭘 쓸 수 있을까? 단순한 트렌드 기사로는 부족했어요. 사람의 이야기,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이야기. 그걸 담아야 했습니다. 밤새 노트를 정리하며 구조를 잡았어요. 제목은 아직 못 정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직업만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향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 수속을 밟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였는데 마치 한 달은 지낸 것 같았어요. 리나의 이야기, 한국에서 본 풍경들, 만난 사람들. 모든 게 머릿속에 빼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유미 씨?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한국항공사 홍보팀 직원 도현이었습니다. 이번 취재 일정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도현은 30살,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취재 기간 내내 묵묵히 일정을 조율해줬죠. 인터뷰 장소 섭외, 통역 지원, 자료 정리까지. 불편한 거 없냐고 늘 먼저 물어봤고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물었습니다.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른 일정으로 공항 왔다가 혹시 아직 안 떠났을까 싶어서 들렀다고요. 마중 나온 건가요? 도현은 살짝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뭐 그런 거라고요.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밀며 말했어요. 간식이라고요. 비행기에서 드시라고요. 열어보니 한국 과자 몇 봉지랑 커피 스틱이 들어있었어요. 소소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도현은 별거 아니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취재 잘 끝나셨어요? 네, 덕분에요.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기사 나오면 꼭 읽어보겠다고요.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번역기 돌려서라도 볼 거라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꼭 보내드릴게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미 씨, 다음에 한국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맛집 안내해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놀랐어요.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죠. 좋아요. 꼭 연락할게요. 도현은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이 업무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분명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도현에게 인사를 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돌아보니 도현이 아직 거기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곧 이륙이에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났거든요. 도현의 얼굴.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게 인사하던 모습. 취재 중에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말없이 들어주던 손. 힘들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밝게 웃던 표정. 그리고 방금 전 떠날 때 건넨 마지막 말.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왜 그 말이 자꾸 떠오를까요? 별것 아닌 인사말일 수도 있는데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흔들렸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취재는 끝났는데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쉼표만 찍힌 것 같은 느낌이요. 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행복한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32살 프리랜서 기자. 일은 좋아하지만 가끔 외롭고 가끔 지치고 가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리나는 용기를 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았죠. 어쩌면 사랑도요. 나는 어떨까요? 나도 뭔가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구름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그 광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기사를 쓰자. 리나의 이야기를 한국으로 향하는 일본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써보자. 그냥 트렌드 기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그리고 기사를 다 쓰고 나면 한국에 다시 가보자. 리나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도현에게 연락해볼까? 정말 맛집 안내받으러. 그 생각에 혼자 웃음이 났어요. 바보 같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안정됐어요. 안내방송이 끝나고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집중이 됐습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어요. 이동하는 것은 직업만이 아니었다. 삶의 방향이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귀국 비행에서 기사의 첫 줄이 완성됐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어느새 어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 모르는 가능성들. 취재는 끝났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본 승무원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K-팝과 K-드라마만이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의 질까지.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감탄하는 나라가 된 거죠. 리나처럼 용기 내서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국민들. 이런 이야기야말로 진짜 국격 아닐까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매력은 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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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올게요.